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음 병에는 책을 지어드려요 예요. 경주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작가님은 몸의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있지만 내게 꼭 맞는 이야기가 담긴 책 한 권을 권한다고 하네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계속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낭독 시작합니다. 마음 병에는 책을 지어드려요. 이상우 지음, 출판사 남해의 봄날. 여기는 동네 사랑방. 내가 사는 한옥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주도 인구의 상당수는 아파트에 살고 도시의 변화 속도는 빠르다.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들어섰다. 그와 다르게 내가 사는 동네는 40년 넘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래된 동네에는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아파트 단지로 자녀들을 독립시킨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다. 집들이 나이가 비슷하듯 그분들의 나이도 비슷하다. 서로 오래된 이웃이다. 간호조무사인 최정현 선생님과 김수정 선생님은 대개 9시 전에 출근하고 나는 9시 10분에 도착한다. 아침부터 한의원은 이미 왁자하다. 대기실 의자에 쪼르르 앉아 계시는 분들께 인사하며 들어간다. 늘 일정하게 9시 20분 전에 진료를 시작한다. 모두 예약하고 다니시니 일찍 온다고 일찍 치료받는 것이 아닌데 늘 나보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왜 일찍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환복을 하면서도 나는 대기실을 향해 귀를 쫑긋하고 있다.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붕 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랫시장 5일장은 어땠는지 동네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최 선생님도 이야기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고 김 선생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종종 와 하며 웃음꽃이 터진다. 내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분들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침을 놓는 일이다. 침을 놓는 중에도 대기실에서 나누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는다. 콩은 누가 얼마에 샀는지, 누구네 집에 말린 고사리가 있는지, 고구마는 언제 캐는지 계절별로 들리는 이야기가 다르다. 옆 사람을 따라 덩달아 주문을 주고받기도 한다. 광명동 분들에게는 감을, 동방동 분들에게는 고구마를, 암곡 분들에게는 고사리를, 그리고 간포 분들에게는 미역을 환자분들이 서로 주문한다. 20년 차가 넘은 주부 구단 최 선생님과 김 선생님도 덩달아 주문한다. 때에 따라 옥수수 몇 포대, 고구마 몇 상자가 한의원에 쌓였다가 뿔뿔이 주인을 찾아가기도 한다.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나는 덤으로 많이 얻는다. 때로는 선물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여러 봉지에 담아 나눠드릴 때도 있다. 쌈채소 수경재배를 하는 한정진님은 특히 손이 크셔서 쌈채소를 몇 상자씩 그냥 가져다 주시기도 한다.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눠드리면 선물 릴레이가 시작된다. 떡을 몇 봉지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굴다리 건너 찐빵집에서 찐빵과 도넛을 사다 주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받은 선물은 또 한의원에서 나눠 먹는다. 인사하랴, 발침하랴, 수납하랴, 예약받으랴. 안 그래도 바쁜 최 선생님과 김 선생님의 손이 더 바빠진다. 집에 있던 내 아내까지 덩달아 일을 도와주러 한의원에 나오기도 한다. 옥수수를 포대째 선물 받은 날에는 아내가 찜통으로 옥수수를 여러 번 쪄서 한의원으로 가져다 주었다. 옥수수 포대만큼 옥수수 속이 쌓이고 옥수수로 시작된 선물 릴레이가 또 이어졌다.
동네 분들만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본래 친구, 이웃인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다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나이나 동네로 봐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데 정겹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원래 알던 사이냐고 물으면 여기 와서 알게 되었다는 대답을 자주 듣는다. 침 맞기 전에 대기실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작된 이야기가 치료실에서도 이어진다. 침 맞는 건 잠깐 따갑다. 침이 메인이 되는 건 그 잠깐뿐이다. 이곳이 한의원임을 드러내는 시간도 잠깐이다. 몸이 아픈 것도 침이 따가운 것도 있고 신나게 웃음꽃을 피우다가 와 동네 사랑방이네 라는 말이 들릴 때 나는 무척 기분이 좋다. 그 말을 한 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도 다들 유쾌하다. 오래된 동네인 이곳에서 가장 큰 건물은 편의점과 PC방이 있는 3층 건물이다. 대부분이 1층 집이고 높아봐야 2층 집이다. 이제는 낡아 빗물이 새는지 지붕을 덧댄 집도 많이 보인다. 오래된 집만큼 오래된 관계들도 많다. 짧은 시간에 그 오래된 관계 속에 녹아들어간 건 축복이다. 동네 길을 걸어 출근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오래된 동네, 이곳의 이웃들을 사랑하는구나 싶어 뭉클해질 때가 있다. 나만의 기분은 아닌 모양이다. 오늘도 나보다 일찍 오셔서 웃고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사랑 장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아이에게 용돈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아이는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받은 돈을 그분들의 성함으로 아이의 통장에 입금했다.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분들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임을 안다. 대가를 기대하고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예뻐서 주시는 것이다. 아기라는 존재만으로 예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10만 원짜리 의자를 사주며 10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아이에게 의자는 그냥 아빠가 사준 것이 아니라 많은 분이 함께 선물해 준 것이다. 아이가 용돈을 받을 때 그분들의 사랑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물건을 쓸 때도 더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내게도 아이의 통장과 같은 사랑 장부가 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신 선물을 적은 장부다. 처음부터 적어두었으면 두툼한 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는 것이 아쉬워 뒤늦게 적기 시작했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건네진다. 문선영님의 구운 계란으로도 나타나고 이분선님의 무와 고사리로도 나타나며 신용수님의 김장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다. 실로 장부가 필요할 정도다. 감 농사를 짓는 백창규님은 가을이면 한의원 식구들이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 감을 가져다 주신다. 백창규님의 사위는 시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위에게 받은 영화 관람권도 여러 장 갖다 주셨다. 4년 만에 한의원을 확장 이전할 때는 뜻밖의 화분 선물도 주셨다. 그렇게 주시고도 백창규님은 한의원 식구들에게 점심을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매년 김장철이면 여러 집에서 김치를 나눠주신다. 덕분에 아내는 아직 김장을 담가본 적이 없다. 부모님들께 김치를 받아본 적도 없다. 결혼 전까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갔기에 김장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고 있다. 어머니는 김치 선물은 정말 특별한 거라고, 자신도 힘들게 김장을 담그기에 남에게 선뜻 주기 어렵다고 하셨다. 얼마나 애정을 느끼기에 이렇듯 많은 김치를 주시는 걸까?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내가 그분들의 나이가 되어 그런 선물을 남에게 줄 때에야 다시금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며 더 깊이 감사하고 새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김 선생님의 시댁에서는 김장을 무척 많이 담그신다. 김장을 마치고 마당을 가득 채운 김치통 사진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란다. 김 선생님의 시어머니인 김명자님은 손자인 민수에게 덕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큰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 보내주셨다. 최 선생님의 친정 어머니인 손화자님은 암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으셨다. 몸도 추스르기 어려우셨을 텐데 내 큰아이 이수가 물김치 좋아하는 걸 기억하시고는 물김치를 보내주셨다. 예전보다 작아진 김치통이지만 더 큰 사랑을 느낀다.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까? 음식 솜씨가 좋으신 유영숙님의 김치는 특별히 기다려진다. 굴을 넣은 것, 오징어를 넣은 것, 갈치를 넣은 것 등 종류별로 담아주시고 먹는 순서도 정해주신다. 굴을 가장 처음에 먹고 삭혀야 맛있는 갈치를 가장 나중에 먹어야 한다. 나는 유별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박미경님은 딸기 농장에 갔다가 우리 생각이 나서 샀다며 딸기 2상자를 사다 주셨다. 딸기는 꼭지까지 빨갛고 싱싱해야 맛있는데 흔히 마트에서 사는 것은 꼭지 부분의 4분의 1 정도는 흰색이어서 아쉽다. 토마토처럼 딴 후에도 익으면 좋은데 딸기는 그렇지 않다. 딸기 농장에 가야 꼭지까지 잘 익은 딸기를 살 수 있는데 박미경님 덕분에 맛있는 딸기를 받았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떠오른다. 신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카엘이 지상에 내려와 구두 수성공 시몬과 함께 살며 3가지 진리를 찾는 이야기다. 어린 2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해 벌거벗은 채 지상으로 내려온 미카엘은 시몬의 도움으로 거처를 얻고 엄마를 잃고 다른 부인의 도움으로 자라고 있는 2 아이를 만난다.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미카엘은 빛을 뿜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벌거벗은 채 세상에 나온 우리는 부모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란다. 사랑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문득 발견하면 기뻐한다. 나도 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얼굴에 그늘이 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행복해진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반대로 되짚어본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랑을 찾아 나선다. 늘 사랑 속에 있으면 익숙해져서 그것이 사랑임을 모른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나는 파종한 적도 없고 그릇을 만들 줄도 모르며 요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밥을 먹는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식사다.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이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 나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즐겨본다. 길에서 만난 보통 사람의 이야기인데 재미와 감동이 있다. 보다 보면 나의 부모, 친구, 이웃을 떠올린다. 아내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 방송 프로그램 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모양이다. 내가 보통 사람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보통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몇 년 전부터 소설과 수필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는데 유명 수필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찾아서 본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보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생각지 못한 그들의 고충을 알고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위로를 받을 때도 있다. 매일 갑니다 편의점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것이 점주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다. 택배 업무는 사람이 드나들게끔 제공하는 편의 업무일 뿐이며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테이프나 빈 상자를 비치하고 분실을 방지하며 주변을 청소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붙이면 과자든 빵이든 다른 것을 좀 더 구입한다. 모르는 편의점주도 아니고 몇 년째 얼굴 보는 분인데 택배 신세만 질 수 없지 않나. 과자 한 봉지를 더 살 뿐인데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택배만 붙일 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느낌이다. 현직 버스기사가 쓴 수필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냥 버스기사라더니 였다. 그냥 버스기사가 이렇게 글을 잘 쓰면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가구점을 하다 지친 그는 다 버리고 집을 떠났다가 장애가 있는 딸이 눈에 밟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단다. 일이 고되다 보니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고 한다. 오래 기다렸을 승객을 생각해 부랴부랴 회차했으나 되려 늦었다고 화풀이하는 승객을 대하면 억울해서 눈물이 쏙 빠진다고 한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는 옳고 자기 인식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더 점잖게 운전하고 더 너그럽게 승객을 대할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버스를 보는 나의 태도는 전과 달라졌다. 상대의 입장을 알게 되니 짜증이 덜 나고 짜증이 덜 나니 내게 좋았다. 아내에게 2권의 책을 권했더니 재미있게 읽은 모양이다. 아내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띠지에 적어 한의원 책장에 두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편의점 주인이나 버스 기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는 분들은 많다. 생존을 위해 직업을 고를 때는 귀천이 없다.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효율성이나 선호도를 따진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옮기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효율성을 높이느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도덕적 비난을 받고, 생존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면 철이 없다고 한다. 개원 후 구평의 작은 한의원을 보고 장난하나 보지 뭐 라고 말하는 한의사를 만났을 때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청소일을 시작한 20대 여성이 있다. 자신이 청소하는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저 청소일 하는데요? 를 출판했다. 그 책을 보고 무척 반가웠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가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할 때 청소를 하게 될 줄 몰랐듯이 나도 한의대에서 상담 치료를 준비할 때는 일반 진료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졸업했을 때 나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의 형편을 감안해서 일반 진료에 매진했고 점차 상담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로 하고 있는 일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나는 저자에게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여러 사람에게 권했다. 이것도 한번 보라며 침 맞는 분들의 무릎에 올려놓기도 하고 따로 상담을 하며 빌려주거나 선물하기도 했다.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힌트가 되길 바랐다. 나도 보통 사람들 속에서 사는 보통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를 때도 많다.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 편의점 주인이나 버스 기사가 쓴 책을 읽고서야 짐작하기도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처럼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전과 다른 것들이 보인다. 내가 이런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때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섣부른 조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건네는 말이 더 힘이 된다. 내가 하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조언의 폭도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저자에게 기대어 책을 건네기도 하고 한의원 책장에 가만히 올려놓기도 한다. 내가 받았던 위로와 응원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공부보다 중요한 건 뭐? 화장실. 원정이의 눈에는 생기가 부족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원정이가 고교 입학 전에 보약을 지어주고 싶어서 오셨다. 원정이는 말이 없고 주로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원정이에게 공부하기 힘드니? 라고 묻자 옆에서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어휴, 얘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원정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퇴로가 없다. 부모의 기대가 10인데 아이가 8을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의 능력이 본래 6이었다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그러나 부모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 지으면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입시에서 떨어졌으니. 어머니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니 금세 이해하시고 사실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후 아이가 부쩍 우울해하고 사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하기에 덜컥 겁이 나서 오셨다고 했다. 원정아, 똥 일주일에 몇 번 싸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화장실 잘 못 간 지 몇 년이나 됐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5년이나 된 문제였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사실 변비는 치료하기 어렵다. 습관병이기 때문이다.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기간 동안 배변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변비를 완전히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 본래 동물은 똥을 참지 않는다. 소나 말은 걸어다니다가 똥을 마구 싼다. 느낌이 오면 바로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신경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이 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이 있다. 후자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다. 똥이 마려운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똥을 참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막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나중에는 똥 싸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에 간다. 신호가 와도 참다가 쉬는 시간에 가거나 학교 화장실을 꺼리는 성격이라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참기도 한다. 이렇게 배변을 의식적으로 보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변비를 고치려고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을 많이 먹지만 그보다는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약한 신호라도 오면 바로 변기에 앉아야 한다. 그냥 앉는 것보다 쪼그려 앉기가 배변하기에 좋은 자세인데 좌변기 앞에 목욕용 의자나 유아용 발받침을 놓고 발을 올려놓으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된다.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5분 정도만 앉아있다가 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일어서서 밖으로 나온다.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되 5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주도권을 자율신경계에 다시 넘겨줄 수 있다. 대장에 대변이 오래 머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몸 안에 오래 두고 있자니 거기서 생기는 가스와 유독물질을 몸에서 해독해야 한다. 대장에서 생긴 가스와 유독물질은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간다.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루어지지만 본래 버려야 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니 과부하가 걸리고 해독도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혈액이 하는 역할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에 이미 노폐물이 많으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어렵고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기도 어렵다.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뇌다.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한다. 공부하는 것도 뇌를 쓰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 뇌를 쓰는 것이다. 산소와 영양분의 필요량은 높아지는데 공급량이 이를 못 따라가면 힘들다고 느낀다. 힘들다는 것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인데 우리는 졸음을 참아가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한 습관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커피나 피로회복제는 피로를 못 느끼게 할 뿐이지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한다. 망치질을 하다가 팔에 통증이 느껴지면 망치질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데 진통제를 먹고 망치질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삼과 숙지황을 써서 혈액량을 늘리면 혈액이 전보다 맑아지니 기력을 찾을 것이고 심리 상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면 뇌의 산소 요구량이 낮아지니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다. 대변을 자주 보게 하면 간에서 처리할 노폐물이 적어지니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변을 보게 하는 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하루에 4, 5회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일은 학교 중에는 쓰기 어려운 방법이고 지금 정서 변화가 극심한 사람이라면 마주 앉아 상담 치료부터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아직 환자와 신뢰가 깊지 않다면 우선 원하는 대로 기력부터 회복시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대변을 자주 보게 하는 방법을 권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간, 대장, 상통이라는 말이 있다. 간과 대장의 병은 함께 오니 치료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의학에는 간 기능 손상으로 정서장애, 의식, 혼탁, 혼수가 생기는 간성 혼수가 있다. 간성 혼수가 있을 때는 이러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위해 관장을 한다. 옛사람들은 간 문맥이나 질소산화물을 알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간과 대장이 밀접함을 알고 변을 보게 하는 대시호탕이나 대승기탕을 썼다. 다행히 원정이 어머님은 처음 오셨음에도 다른 분의 소개를 받아 오셨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고 내 설명에 잘 수긍하셨다. 복약 치료를 하면서 주말에 침 치료를 병행했는데 원정이의 눈빛을 보면 그 주의 대변 횟수를 짐작할 수 있었다. 6주째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원정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하루 빼고 매일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매일 똥을 놓더니 머리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네가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가벼워야 잘할 수 있단다. 머리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짐짓 근엄하게 똥을 잘 누라 이야기했더니 초롱하던 원정이의 눈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둥글게 휘어졌다. 마음 수선. 김광욱님의 손목에는 고통의 흔적들이 빗살처럼 있었다. 김광욱님은 무척 마르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화사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 때문에 김광욱님의 속사정을 눈치채는 분들이 적다. 그러나 그분의 양 손목에 있는 흔적들은 지나온 세월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때로는 많이 힘드셨겠군요 하는 섣부른 공감도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덧날 것 같을 때는 우선 뿌연 물이 가라앉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러 바닥까지 휘저 진흙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 폭풍이 부는 때가 아니라면 시간과 함께 바다는 잔잔해진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면 누군가 휘젓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라는 생각은 과거의 폭풍 때문에 지금도 괴롭고 힘들다며 스스로 물을 휘젓는 일이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잠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옛 기억으로 괴롭다. 지금 물을 휘젓고 있는 사람이 나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과정은 과거의 일을 탓하며 내가 물을 휘젓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을 해야 멈출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제도라는 혜택이 있다. 간혹 법의 맹점을 이용해 어렵지 않음에도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은 거의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잉 진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용하는 약도 많고 수술을 여러 번 받은 분도 있다. 가족이 있고 50대 초반임에도 김광욱님은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파산을 겪은 데다가 이미 알아온 병도 많았고 두통, 이명, 소화불량, 관절통, 불면증 등 현재 갖고 있는 증상도 많았다. 당장 일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꽤 오랫동안 공들여 치료해야 하는데 한약은 비보험이라 권할 수 없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침 치료밖에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병을 가볍게 하기도 한다. 구멍난 옷을 수선하듯 몸도 수선해야 했고 마음도 수선해야 했다. 김광욱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들었다. 마음세탁소라는 책을 드렸다. 마음세탁소는 내 강박증을 치료해준 한의사이자 내 스승 황웅근 선생님의 책이다. 마음치료를 목적으로 49일에 걸쳐 20분씩 낭송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광욱님에게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사해 오시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씩 숙제 검사하듯 필사한 노트를 봐드렸다. 김광욱님은 얼마나 신이 나서 필사를 했는지 어깨가 아픈 줄도 모르고 썼다고 했다. 정신없이 쓰다가 펜을 내려놓으면 허리 어깨가 떨어질 듯 아팠지만 필사를 시작하면 아프던 몸도 잊는다고 했다. 나도 말릴 정도였지만 점차 김광욱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의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팔을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팔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냥 내리면 된다. 과거의 생각으로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냥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소리 말라고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한다. 맞다. 멈출 수가 없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김광욱님에게 필사는 내 마음을 휘젓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으리라. 사실 김광욱님에게 제안한 필사는 내가 해왔던 방법이다. 영어책 한 번 읽는다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외운 단어, 내가 외운 문장만이 내 입 밖으로 나온다. 외우는 것이야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마음에 새길 구절을 반복해서 적었다. 20문장 가량을 골라놓고 외울 때까지 매일 썼다. 그렇게 외우고 있는 문장이 100문장이 넘는다. 내게 금과 옥조가 된 문장들이다. 1년에 10문장씩 외운 꼴이니 많은 문장은 아니나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아침 출근 전에 낭송을 하고 한두 문장을 필사한다. 그 문장이 그날의 내 화두가 된다.
김광욱님은 같은 책을 3번 필사하고 마지막에 필사한 노트는 내게 선물로 주셨다. 마음에 드는 시집을 발견하면 그건 역시 통째로 필사했는데 그 노트도 주셨다. 필사를 하면 금세 마음이 시원해진다면서 기뻐하셨다. 필사하면서 몰두하는 재미를 느낀 김광욱님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민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필사할 때처럼 신이 나서 몇 년을 하시더니 이제 민화 작가가 되었다. 김광욱님은 예전보다 살도 찌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나팔꽃씨는 심어도 쉽게 싹트지 않는다. 초등학생 자연 관찰용으로 나팔꽃씨를 심으면 상심하기 쉽다. 며칠 동안 젖은 솜에 감싸놔서 억지로라도 싹을 틔운 후에야 흙에 심어야지 그냥 흙에 묻어두면 방학 시작할 때까지 싹이 트지 않는다. 그렇게 작년 가을에 땅에 떨어진 나팔꽃씨가 봄에도 싹트지 않고 장마철까지 가만히 있는다. 수풀이 무성해진 뒤에 싹튼 나팔꽃은 다른 초목들을 타고 넝쿨을 뻗어 쑥쑥 자란다. 봄에 싹 텄으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낮은 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나팔꽃은 늦게 싹튼 게 아니라 제때 싹튼 것이다. 그러니 내가 권한 것을 듣지 않는다고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아직 제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때를 만나면 나팔꽃처럼 김광욱님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다. 신나게. 여기는 동네 사랑방. 내가 사는 한옥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주도 인구의 상당수는 아파트에 살고 도시의 변화 속도는 빠르다.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들어섰다. 그와 다르게 내가 사는 동네는 40년 넘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래된 동네에는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아파트 단지로 자녀들을 독립시킨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다. 집들이 나이가 비슷하듯 그분들의 나이도 비슷하다. 서로 오래된 이웃이다. 간호조무사인 최정현 선생님과 김수정 선생님은 대개 9시 전에 출근하고 나는 9시 10분에 도착한다. 아침부터 한의원은 이미 왁자하다. 대기실 의자에 쪼르르 앉아 계시는 분들께 인사하며 들어간다. 늘 일정하게 9시 20분 전에 진료를 시작한다. 모두 예약하고 다니시니 일찍 온다고 일찍 치료받는 것이 아닌데 늘 나보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왜 일찍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환복을 하면서도 나는 대기실을 향해 귀를 쫑긋하고 있다.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붕 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랫시장 5일장은 어땠는지, 동네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최 선생님도 이야기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고 김 선생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종종 와 하며 웃음꽃이 터진다. 내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분들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침을 놓는 일이다. 침을 놓는 중에도 대기실에서 나누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는다. 콩은 누가 얼마에 샀는지, 누구네 집에 말린 고사리가 있는지, 고구마는 언제 캐는지, 계절별로 들리는 이야기가 다르다. 옆 사람을 따라 덩달아 주문을 주고받기도 한다.
광명동 분들에게는 감을, 동방동 분들에게는 고구마를, 암곡 분들에게는 고사리를, 그리고 간포 분들에게는 미역을 환자분들이 서로 주문한다. 20년 차가 넘은 주부 구단 최 선생님과 김 선생님도 덩달아 주문한다. 때에 따라 옥수수 몇 포대, 고구마 몇 상자가 한의원에 쌓였다가 뿔뿔이 주인을 찾아가기도 한다.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나는 덤으로 많이 얻는다. 때로는 선물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여러 봉지에 담아 나눠드릴 때도 있다. 쌈채소 수경재배를 하는 한정진님은 특히 손이 크셔서 쌈채소를 몇 상자씩 그냥 가져다 주시기도 한다.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눠드리면 선물 릴레이가 시작된다. 떡을 몇 봉지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굴다리 건너 찐빵집에서 찐빵과 도넛을 사다 주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받은 선물은 또 한의원에서 나눠 먹는다. 인사하랴, 발침하랴, 수납하랴, 예약받으랴. 안 그래도 바쁜 최 선생님과 김 선생님의 손이 더 바빠진다. 집에 있던 내 아내까지 덩달아 일을 도와주러 한의원에 나오기도 한다. 옥수수를 포대째 선물 받은 날에는 아내가 찜통으로 옥수수를 여러 번 쪄서 한의원으로 가져다 주었다. 옥수수 포대만큼 옥수수 속이 쌓이고 옥수수로 시작된 선물 릴레이가 또 이어졌다. 동네 분들만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본래 친구, 이웃인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다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나이나 동네로 봐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데 정겹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원래 알던 사이냐고 물으면 여기 와서 알게 되었다는 대답을 자주 듣는다. 침 맞기 전에 대기실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작된 이야기가 치료실에서도 이어진다. 침 맞는 건 잠깐 따갑다. 침이 메인이 되는 건 그 잠깐뿐이다. 이곳이 한의원임을 드러내는 시간도 잠깐이다. 몸이 아픈 것도 침이 따가운 것도 있고 신나게 웃음꽃을 피우다가 와 동네 사랑방이네 라는 말이 들릴 때 나는 무척 기분이 좋다. 그 말을 한 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도 다들 유쾌하다. 오래된 동네인 이곳에서 가장 큰 건물은 편의점과 PC방이 있는 3층 건물이다. 대부분이 1층 집이고 높아봐야 2층 집이다. 이제는 낡아 빗물이 새는지 지붕을 덧댄 집도 많이 보인다. 오래된 집만큼 오래된 관계들도 많다. 짧은 시간에 그 오래된 관계 속에 녹아들어간 건 축복이다. 동네 길을 걸어 출근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오래된 동네, 이곳의 이웃들을 사랑하는구나 싶어 뭉클해질 때가 있다. 나만의 기분은 아닌 모양이다. 오늘도 나보다 일찍 오셔서 웃고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사랑 장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아이에게 용돈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아이는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받은 돈을 그분들의 성함으로 아이의 통장에 입금했다.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분들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임을 안다. 대가를 기대하고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예뻐서 주시는 것이다. 아기라는 존재만으로 예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10만 원짜리 의자를 사주며 10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아이에게 의자는 그냥 아빠가 사준 것이 아니라 많은 분이 함께 선물해 준 것이다. 아이가 용돈을 받을 때 그분들의 사랑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물건을 쓸 때도 더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내게도 아이의 통장과 같은 사랑 장부가 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신 선물을 적은 장부다. 처음부터 적어두었으면 두툼한 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는 것이 아쉬워
뒤늦게 적기 시작했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건네진다. 문선영님의 구운 계란으로도 나타나고 이분선님의 무와 고사리로도 나타나며 신용수님의 김장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다. 실로 장부가 필요할 정도다. 감 농사를 짓는 백창규님은 가을이면 한의원 식구들이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 감을 가져다 주신다. 백창규님의 사위는 시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위에게 받은 영화 관람권도 여러 장 갖다 주셨다. 4년 만에 한의원을 확장 이전할 때는 뜻밖의 화분 선물도 주셨다. 그렇게 주시고도 백창규님은 한의원 식구들에게 점심을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매년 김장철이면 여러 집에서 김치를 나눠주신다. 덕분에 아내는 아직 김장을 담가본 적이 없다. 부모님들께 김치를 받아본 적도 없다. 결혼 전까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갔기에 김장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고 있다. 어머니는 김치 선물은 정말 특별한 거라고, 자신도 힘들게 김장을 담그기에 남에게 선뜻 주기 어렵다고 하셨다. 얼마나 애정을 느끼기에 이렇듯 많은 김치를 주시는 걸까?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내가 그분들의 나이가 되어 그런 선물을 남에게 줄 때에야 다시금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며 더 깊이 감사하고 새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김 선생님의 시댁에서는 김장을 무척 많이 담그신다. 김장을 마치고 마당을 가득 채운 김치통 사진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란다. 김 선생님의 시어머니인 김명자님은 손자인 민수에게 덕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큰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 보내주셨다. 최 선생님의 친정 어머니인 손화자님은 암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으셨다. 몸도 추스르기 어려우셨을 텐데 내 큰아이 이수가 물김치 좋아하는 걸 기억하시고는 물김치를 보내주셨다. 예전보다 작아진 김치통이지만 더 큰 사랑을 느낀다.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까? 음식 솜씨가 좋으신 유영숙님의 김치는 특별히 기다려진다. 굴을 넣은 것, 오징어를 넣은 것, 갈치를 넣은 것 등 종류별로 담아주시고 먹는 순서도 정해주신다. 굴을 가장 처음에 먹고 삭혀야 맛있는 갈치를 가장 나중에 먹어야 한다. 나는 유별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박미경님은 딸기 농장에 갔다가 우리 생각이 나서 샀다며 딸기 2상자를 사다 주셨다. 딸기는 꼭지까지 빨갛고 싱싱해야 맛있는데 흔히 마트에서 사는 것은 꼭지 부분의 4분의 1 정도는 흰색이어서 아쉽다. 토마토처럼 딴 후에도 익으면 좋은데 딸기는 그렇지 않다. 딸기 농장에 가야 꼭지까지 잘 익은 딸기를 살 수 있는데 박미경님 덕분에 맛있는 딸기를 받았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떠오른다. 신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카엘이 지상에 내려와 구두 수성공 시몬과 함께 살며 3가지 진리를 찾는 이야기다. 어린 2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해 벌거벗은 채 지상으로 내려온 미카엘은 시몬의 도움으로 거처를 얻고 엄마를 잃고 다른 부인의 도움으로 자라고 있는 2 아이를 만난다.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미카엘은 빛을 뿜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벌거벗은 채 세상에 나온 우리는 부모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란다. 사랑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문득 발견하면 기뻐한다. 나도 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얼굴에 그늘이 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행복해진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반대로 되짚어본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랑을 찾아 나선다. 늘 사랑 속에 있으면 익숙해져서 그것이 사랑임을 모른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나는 파종한 적도 없고 그릇을 만들 줄도 모르며 요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밥을 먹는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식사다.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이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 나는 TV 프로그램 중에 뮤퀴즈 온 더 블럭을 즐겨본다. 길에서 만난 보통 사람의 이야기인데 재미와 감동이 있다. 보다 보면 나의 부모, 친구, 이웃을 떠올린다. 아내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 방송 프로그램 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모양이다. 내가 보통 사람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보통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몇 년 전부터 소설과 수필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는데 유명 수필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찾아서 본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보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생각지 못한 그들의 고충을 알고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위로를 받을 때도 있다. 매일 갑니다 편의점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것이 점주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다. 택배 업무는 사람이 드나들게끔 제공하는 편의 업무일 뿐이며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테이프나 빈 상자를 비치하고 분실을 방지하며 주변을 청소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붙이면 과자든 빵이든 다른 것을 좀 더 구입한다. 모르는 편의점주도 아니고 몇 년째 얼굴 보는 분인데 택배 신세만 질 수 없지 않나. 과자 한 봉지를 더 살 뿐인데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택배만 붙일 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느낌이다. 현직 버스기사가 쓴 수필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냥 버스기사라더니 였다. 그냥 버스기사가 이렇게 글을 잘 쓰면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가구점을 하다 지친 그는 다 버리고 집을 떠났다가 장애가 있는 딸이 눈에 밟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단다. 일이 고되다 보니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고 한다. 오래 기다렸을 승객을 생각해 부랴부랴 회차했으나 되려 늦었다고 화풀이하는 승객을 대하면 억울해서 눈물이 쏙 빠진다고 한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는 옳고 자기 인식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더 점잖게 운전하고 더 너그럽게 승객을 대할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버스를 보는 나의 태도는 전과 달라졌다. 상대의 입장을 알게 되니 짜증이 덜 나고 짜증이 덜 나니 내게 좋았다. 아내에게 2권의 책을 권했더니 재미있게 읽은 모양이다. 아내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띠지에 적어 한의원 책장에 두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편의점 주인이나 버스 기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는 분들은 많다. 생존을 위해 직업을 고를 때는 귀천이 없다.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효율성이나 선호도를 따진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옮기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효율성을 높이느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도덕적 비난을 받고 생존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면 철이 없다고 한다. 개원 후 구평의 작은 한의원을 보고 장난하나 보지 뭐 라고 말하는 한의사를 만났을 때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청소 일을 시작한 20대 여성이 있다. 자신이 청소하는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저 청소일 하는데요를 출판했다. 그 책을 보고 무척 반가웠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가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할 때 청소를 하게 될 줄 몰랐듯이 나도 한의대에서 상담 치료를 준비할 때는 일반 진료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졸업했을 때 나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의 형편을 감안해서 일반 진료에 매진했고 점차 상담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로 하고 있는 일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나는 저자에게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여러 사람에게 권했다. 이것도 한번 보라며 침 맞는 분들의 무릎에 올려놓기도 하고 따로 상담을 하며 빌려주거나 선물하기도 했다.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힌트가 되길 바랐다. 나도 보통 사람들 속에서 사는 보통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를 때도 많다.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 편의점 주인이나 버스 기사가 쓴 책을 읽고서야 짐작하기도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처럼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전과 다른 것들이 보인다. 내가 이런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때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섣부른 조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건네는 말이 더 힘이 된다. 내가 하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조언의 폭도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저자에게 기대어 책을 건네기도 하고 한의원 책장에 가만히 올려놓기도 한다. 내가 받았던 위로와 응원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공부보다 중요한 건 뭐? 화장실. 원정이의 눈에는 생기가 부족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원정이가 고교 입학 전에 보약을 지어주고 싶어서 오셨다. 원정이는 말이 없고 주로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원정이에게 공부하기 힘드니? 라고 묻자 옆에서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어휴, 얘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원정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퇴로가 없다. 부모의 기대가 10인데 아이가 8을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의 능력이 본래 6이었다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그러나 부모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 지으면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입시에서 떨어졌으니. 어머니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니 금세 이해하시고 사실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후 아이가 부쩍 우울해하고 사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하기에 덜컥 겁이 나서 오셨다고 했다. 원정아, 똥 일주일에 몇 번 싸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화장실 잘 못 간 지 몇 년이나 됐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5년이나 된 문제였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사실 변비는 치료하기 어렵다. 습관병이기 때문이다.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기간 동안 배변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변비를 완전히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 본래 동물은 똥을 참지 않는다. 소나 말은 걸어다니다가 똥을 마구 싼다. 느낌이 오면 바로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신경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이 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이 있다. 후자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다. 똥이 마려운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똥을 참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막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나중에는 똥 싸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에 간다. 신호가 와도 참다가 쉬는 시간에 가거나 학교 화장실을 꺼리는 성격이라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참기도 한다. 이렇게 배변을 의식적으로 보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변비를 고치려고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을 많이 먹지만 그보다는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약한 신호라도 오면 바로 변기에 앉아야 한다. 그냥 앉는 것보다 쪼그려 앉기가 배변하기에 좋은 자세인데 좌변기 앞에 목욕용 의자나 유아용 발받침을 놓고 발을 올려놓으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된다.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5분 정도만 앉아 있다가 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일어서서 밖으로 나온다.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되 5분 이상 앉아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주도권을 자율신경계에 다시 넘겨줄 수 있다. 대장에 대변이 오래 머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몸 안에 오래 두고 있자니 거기서 생기는 가스와 유독물질을 몸에서 해독해야 한다. 대장에서 생긴 가스와 유독물질은 간운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간다.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루어지지만 본래 버려야 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니 과부하가 걸리고 해독도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혈액이 하는 역할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에 이미 노폐물이 많으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어렵고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기도 어렵다.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뇌다.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한다. 공부하는 것도 뇌를 쓰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 뇌를 쓰는 것이다. 산소와 영양분의 필요량은 높아지는데 공급량이 이를 못 따라가면 힘들다고 느낀다. 힘들다는 것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인데 우리는 졸음을 참아가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한 습관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커피나 피로회복제는 피로를 못 느끼게 할 뿐이지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한다. 망치질을 하다가 팔에 통증이 느껴지면 망치질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데 진통제를 먹고 망치질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삼과 숙지황을 써서 혈액량을 늘리면 혈액이 전보다 맑아지니 기력을 찾을 것이고 심리 상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면 뇌의 산소 요구량이 낮아지니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다. 대변을 자주 보게 하면 간에서 처리할 노폐물이 적어지니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변을 보게 하는 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하루에 4, 5회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일은 학교 중에는 쓰기 어려운 방법이고 지금 정서 변화가 극심한 사람이라면 마주 앉아 상담 치료부터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아직 환자와 신뢰가 깊지 않다면 우선 원하는 대로 기력부터 회복시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대변을 자주 보게 하는 방법을 권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간, 대장, 상통이라는 말이 있다. 간과 대장의 병은 함께 오니 치료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의학에는 간 기능 손상으로 정서장애, 의식, 혼탁, 혼수가 생기는 간성 혼수가 있다. 간성 혼수가 있을 때는 이러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위해 관장을 한다. 옛사람들은 간 문맥이나 질소산화물을 알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간과 대장이 밀접함을 알고 변을 보게 하는 대시호탕이나 대승기탕을 썼다. 다행히 원정의 어머님은 처음 오셨음에도 다른 분의 소개를 받아 오셨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고 내 설명에 잘 수긍하셨다.
복약 치료를 하면서 주말에 침 치료를 병행했는데 원정이의 눈빛을 보면 그 주의 대변 횟수를 짐작할 수 있었다. 6주째 접어들었을 때부터 원정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하루 빼고 매일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매일 똥을 놓더니 머리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네가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가벼워야 잘할 수 있단다. 머리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짐짓 근엄하게 똥을 잘 누라 이야기했더니 초롱하던 원정이의 눈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둥글게 휘어졌다. 마음 수선. 김광욱님의 손목에는 고통의 흔적들이 빗살처럼 있었다. 김광욱님은 무척 마르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화사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 때문에 김광욱님의 속사정을 눈치채는 분들이 적다. 그러나 그분의 양 손목에 있는 흔적들은 지나온 세월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때로는 많이 힘드셨겠군요 하는 섣부른 공감도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덧날 것 같을 때는 우선 뿌연 물이 가라앉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러 바닥까지 휘저 진흙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 폭풍이 부는 때가 아니라면 시간과 함께 바다는 잔잔해진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면 누군가 휘젓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라는 생각은 과거의 폭풍 때문에 지금도 괴롭고 힘들다며 스스로 물을 휘젓는 일이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잠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옛 기억으로 괴롭다. 지금 물을 휘젓고 있는 사람이 나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과정은 과거의 일을 탓하며 내가 물을 휘젓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을 해야 멈출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제도라는 혜택이 있다. 간혹 법의 맹점을 이용해 어렵지 않음에도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은 거의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잉 진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용하는 약도 많고 수술을 여러 번 받은 분도 있다. 가족이 있고 50대 초반임에도 김광욱님은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파산을 겪은 데다가 이미 알아온 병도 많았고 두통, 이명, 소화불량, 관절통, 불면증 등 현재 갖고 있는 증상도 많았다. 당장 일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꽤 오랫동안 공들여 치료해야 하는데 한약은 비보험이라 권할 수 없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침 치료밖에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병을 가볍게 하기도 한다. 구멍난 옷을 수선하듯 몸도 수선해야 했고 마음도 수선해야 했다. 김광욱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들었다. 마음세탁소라는 책을 들였다. 마음세탁소는 내 강박증을 치료해준 한의사이자 내 스승 황웅근 선생님의 책이다. 마음치료를 목적으로 49일에 걸쳐 20분씩 낭송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광욱님에게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사해 오시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씩 숙제 검사하듯 필사한 노트를 봐드렸다. 김광욱님은 얼마나 신이 나서 필사를 했는지 어깨가 아픈 줄도 모르고 썼다고 했다. 정신없이 쓰다가 펜을 내려놓으면 허리 어깨가 떨어질 듯 아팠지만 필사를 시작하면 아프던 몸도 잊는다고 했다. 나도 말릴 정도였지만 점차 김광욱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의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팔을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팔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냥 내리면 된다.
과거의 생각으로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냥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소리 말라고,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한다. 맞다. 멈출 수가 없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김광옥님에게 필사는 내 마음을 휘젓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으리라. 사실 김광옥님에게 제안한 필사는 내가 해왔던 방법이다. 영어책 한 번 읽는다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외운 단어, 내가 외운 문장만이 내 입 밖으로 나온다. 외우는 것이야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마음에 새길 구절을 반복해서 적었다. 20문장 가량을 골라놓고 외울 때까지 매일 썼다. 그렇게 외우고 있는 문장이 100문장이 넘는다. 내게 금과 옥조가 된 문장들이다. 1년에 10문장씩 외운 꼴이니 많은 문장은 아니나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아침 출근 전에 낭송을 하고 한두 문장을 필사한다. 그 문장이 그날의 내 화두가 된다. 김광욱님은 같은 책을 3번 필사하고 마지막에 필사한 노트는 내게 선물로 주셨다. 마음에 드는 시집을 발견하면 그건 역시 통째로 필사했는데 그 노트도 주셨다. 필사를 하면 금세 마음이 시원해진다면서 기뻐하셨다. 필사하면서 몰두하는 재미를 느낀 김광욱님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민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필사할 때처럼 신이 나서 몇 년을 하시더니 이제 민화 작가가 되었다. 김광욱님은 예전보다 살도 찌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나팔꽃 씨는 심어도 쉽게 싹트지 않는다. 초등학생 자연 관찰용으로 나팔꽃 씨를 심으면 상심하기 쉽다. 며칠 동안 젖은 솜에 감싸놔서 억지로라도 싹을 틔운 후에야 흙에 심어야지 그냥 흙에 묻어두면 방학 시작할 때까지 싹이 트지 않는다. 그렇게 작년 가을에 땅에 떨어진 나팔꽃 씨가 봄에도 싹트지 않고 장마철까지 가만히 있는다. 수풀이 무성해진 뒤에 싹튼 나팔꽃은 다른 초목들을 타고 넝쿨을 뻗어 쑥쑥 자란다. 봄에 싹 텄으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낮은 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나팔꽃은 늦게 싹튼 게 아니라 제때 싹튼 것이다. 그러니 내가 권한 것을 듣지 않는다고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아직 제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때를 만나면 나팔꽃처럼 김광욱님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다. 신나게.